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 미제 사건 관련 이야기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어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제가 이전에 한번 진행했던 배산 여대생 사건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언제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몇 가지 정보가 더 들어와야 한다. 이 컨텐츠는 2부를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모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생각이 맞다, 뭐 1부 내용이 맞다, 2부 내용이 맞다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 1부에서 얘기했던 생각도 근거가 타당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어쩌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 방송에서 했던 얘기만을 100% 믿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자료와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사건의 도입부부터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1년 2월 4일 저녁 5시 30분이었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뒷산 배산 중턱에서 한 등산객이 그냥 길을 가고 있다가 등산로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뭔가 이상한 형태가 있다는 걸 하나 확인하게 되고, 얼핏 봤더니 되게 이상한 모습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받은 느낌은 술을 먹고 자나? 왜 되게 이상했냐면 잠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되게 젊은 여성인데 겉에다가 뭔가 이제 코트 같은 걸 하나 입고 있었고, 양말 같은 건 보이지 않고 단화를 신고 있고, 뭔가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그냥 119를 불러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눈에 보였던 게 바로 핏자국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핏자국 때문에 이거 좀 뭔가 심상치 않은 일 같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바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에 돌아가신 분은 여대생 김선희씨, 당시 나이 22세, 2001년 당시입니다. 스플레에서 발견이 됐던 거고요. 바로 이 배산 진입로에 들어가는 일부 부분입니다. 자, 저희가 조금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잊으셨을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산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면 그냥 동네에 있는 산책로 같은, 그냥 하나의 그냥 동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거기를 높게 올라간다고 해서 장비를 꾸리고 올라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산책로 정도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이름이 배산이어도 그렇죠. 당시에 발견된 김선희 씨는요, 시신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목과 배에 흉기로 찔린 흔적이 발견되게 됩니다. 당시 시신 발견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흉기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자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에 2곳, 그리고 배에 1곳, 이렇게 총 3군데의 자상이 나오게 됩니다. 칼에 찔린 상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검 결과 아마 사망 추정 시간은 발견한 날 2월 4일 오전, 즉 새벽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제부터 내용에 대한 걸 하나 중요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팩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사인이어서 돌아가셨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사인은 칼에 찔렸으니까 돌아가신 거잖아요. 목과 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땐 어디가 치명상 같으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치명상이라고 한다면 뭔가 급소에 찔려서 사망하셨을 것 같겠지만, 여기서 돌아가신 부분은 과다출혈 쇼크사입니다. 목이 쇼크사가 온 게 아니고요. 복부 쪽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 그 피가 너무 많이 나온 부분 때문에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피가 모자란 부분으로 계속 피가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쇼크사 하시게 된 겁니다. 목 부위의 상처는 치명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검 결과서입니다. 그리고 위치는요, 산책로에서 한 집과 산책로 사이의 거리가 150m입니다. 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산이지만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딱 사망대까지 거리가 150m. 150m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 제일 좋을지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학창시절 때 100m 달리기를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100m 달리기보다 1.5배, 조금 더 먼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시야에서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거리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먼 거리는 아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신에 대한 흔적을 말씀드리면 성폭행에 대한 흔적도 없고요. 반항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반항은이라는 걸 제가 그동안 컨텐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누군가를 찌른다거나 할 때 그걸 피한다거나 막는다거나 칼을 손으로 잡는다거나 아니면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흔들리는 상처들 아니면 긁히는 상처들 누군가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사람을 기절시키려고 한다면 뭐 멍자국이 생기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끌린다던가 뭐 이런 피부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나와야 되는데 반항은 자체 없이 몸은 다 깨끗한 상태, 멍자국 하나 없이 목 2군데와 그리고 배 1군데에 상처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시신이 발견된 곳은 숲풀 지역이어서요. 족적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다 말입니다.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컬했던 부분은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살인 도구였던 바로 이 칼, 과도입니다. 이 칼이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첫날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다음날 확인이 되는데 다음날 확인했다고 하니까 되게 멀리서 발견된 것 같잖아요. 시신 바로 1.5m 앞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이 이걸 당일날 못 찾은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당일날 못 찾은 건지 당일날 없던 건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장 시신 근처에 있던 건데 못 찾았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부와 다르게 시선 자체를 조금 다르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일부와는 조금 다른 관점, 일부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얘기한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다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니까 불필요한 언쟁과 불필요한 싸움은 정말 없길 바랍니다. 자, 저희 직원 그리고 프로파일링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로파일러 분들 두 분과 함께 이 부분과 좀 생각을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정확한 근거 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나온 근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흔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혈흔의 모습은 종 모양으로 왼쪽으로 번졌답니다. 칼에 찔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몸을 수그리는 상태에서 옆으로 넘어졌다. 정확한 자세는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었다가 왼쪽으로 누워서 피가 종 모양으로 퍼진 것. 그 종 모양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피가 나올 때 만약에 누워있는 자세에서 하면 흘러서 퍼지지만 서있는 자세에서 칼에 찔리게 되면 피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퍼지는 그걸 종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태를 따르기 때문에 아마 서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누워서 밑에서 퍼진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칼을 찔른 사람, 가해자겠죠. 가해자의 키는 분명 150에서 160 중반 정도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칼이 들어가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 생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분명 경찰은 주변인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주변 인물들에서 특정, 원한, 그리고 외부 활동 모든 관계들을 다 확인해보고 김양과 가깝게 지냈던 학교 친구, 동아리 선배, 그리고 전 남친 20명 정도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2명 정도가 의심선상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누구였냐면 사실 전 남친이 아니고 그냥 좀 친한 여자친구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집에서 잤다라는 게 확인됐고 한 명은 서울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서 알리바이가 다 풀렸습니다. 전 남친도 알리바이가 풀렸고 모두의 알리바이가 풀린 상황. 물론 일부에선 그거에 대한 의심점도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요. 경찰은 분명히 오랫동안 수사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경우의 수를 조금만 바꿔보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뭘까요? 분명한 건 키가 150에서 160대 중반에 있는 사람은 맞는데 주변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에서는 아예 혐의점이 없었다. 그럼 우린 생각을 조금 역으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친구가 아닐 수도 있죠. 아마 제가 이 얘기를 던지면 야, 친구겠지. 아는 사람일걸? 면식범이 아닌데 어떻게 부른다고 집에서 그냥 잠옷만 입고 나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정해져 있는 내용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가능성을 좀 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3의 인물. 키가 150에서 160대 정도 나오는 다른 사람. 우리가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 한 가지 힌트 드릴까요? 동생은 중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궁금증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정말 면식범일까요? 물론 면식범이라는 근거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자, 집은 사건 현장과 150m 떨어졌고요. 실제로 피해자는 가족과 주택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집안에는 금전적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가정 불화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요, 아버지가 야근해서 귀가하지 않은 상태, 어머니는 새벽 기도 때문에 경주로 5시 20분 정도에 나서시게 됩니다. 즉 김양과 남동생, 중학생이었던 남동생만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였고요. 오전 7시 반 남동생이 만화, 일요일마다 하는 만화, 그래서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는 겁니다. 일요일 8시 하는 만화를 보기 위해서 7시 반에 기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누나가 없는 걸 확인하고 그냥 밖에 나갔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5시 20분부터 아마 7시 반 사이에 일이 있지 않았을까. 복장을 얘기했습니다. 잠옷 차림에 양말도 신지 않고 단화를 신은 상태로 겉에 외투 코트만 걸치고 밖에 나간다. 누군가가 불렀을 때 그런 상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좀 아는 사람, 친분이 있고 면식범이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왜냐면 전화를 한 기록도 없습니다. 전화해서 나와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문제점인데 전화한 기록도 없고 실제로 누가 만나자는 약속도 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무 의심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큰 상황을 봤을 땐 면식범일 것이다. 가장 확률이 크기도 했죠. 근데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꼭 면식범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집안에 21살, 22살의 누나와 중학생 남동생이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비면식일 경우에 속옷 차림으로 집 밖에 나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억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억지 같아도 만에 하나의 경우의 수니까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만약입니다. 밖에서 똑똑이 아닙니다. 뭔가 우당탕 아니면 창문이 열리는 소리라던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잠옷을 입고 밖에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이게 무슨 소리지? 동생이 자고 있으니까 동생은 어쨌든 지켜야 될 대상이고요. 자신이 누나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만약에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렸다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또 해봤을 때요. 강도라는 가정하에 만약입니다. 밖에서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느낌. 겉 외투를 차리고 밖에 나가봤다가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부분. 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무조건 모든 초점은 면식범일 확률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면식범일 확률에서는 누구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적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가정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인데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간 거라면 잠깐 무슨 일이지? 라는 부분 때문에 나간 부분이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조금만 더 확률을 가깝게 가보겠습니다. 물론 면식범일 확률이 크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여기서 시선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키가 150에서 160대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죠? 그건 사실이니까. 키가 150대에서 160 정도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꼭 여자여야 됩니까? 꼭 남자여야 합니까? 면식범이 아니더라도 얼굴을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같은 나이 또래가 아니라면 혹시나 들었던 생각입니다. 동생 친구들 혹은 그 동네에 있는 동생 나이대 남자 여자 아이들. 물론 그냥 추측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자, 다시요. 물론 지금 경우의 수를 하나 그냥 던져놓은 겁니다. 그냥 던져놓은 거지 이게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무조건 그 피해자의 나이와 관련 있는 여성과 남성, 원한관계 이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조금만 넓게 보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던져봤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직은 오바 같은데 진짜 그게 될까? 이제 그러면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가정입니다. 당연히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상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을 찌르고 배를 찌른 것 원한일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같습니까? 아니면 초범 같습니까?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전문가의 흔적 같다. 칼을 한 번에 찌르고 뺐으니까. 왜냐면 칼은요, 실제로 찌르고 나면 사람이 움직이다든가 그걸 빼려고 하다 보면 상처가 위아래로 더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상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날에 딱 두께만큼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찌른 상태에서 가만히 두고 막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몸을 위아래로 할 때 상처가 더 벌어진 게 아니라 찌르고 그냥 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옛날에 다녔던 학교가 펜싱으로 유명했던 학교래요. 펜싱을 하던 사람이 아닐까요? 라는 추측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칼을 되게 잘 다루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원한관계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죽였을까요? 목, 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범인은 단 한 번도 치명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알씹은 칼이 목구멍까지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원한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을 깊게 들어갔지만 동맥을 한 번도 찌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복부를 찔릴 때 급소를 찔리게 되면 사망하지만 지금 급소를 찔린 게 아니라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과다출혈이라는 건 자신이 찔린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생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과다출혈 쇼크사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과다출혈 쇼크사가 언제 많이 오냐면 자기가 출혈이 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칼에 찔린 상태로 기절을 했다던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일 때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이제 이따가 밑에 혈흔하고 얘기해보면 좀 말이 안 맞거든요.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살아있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살아있었는데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신 거. 자기가 당장 칼에 찔리면 살아야 되거든요. 살려달라, 도와달라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병원에 빨리 갔으면 과다출혈 쇼크사가 올 리가 없는데 즉사가 아니었습니다. 즉 즉사가 아니었다는 건 찌르고 일정 시간이 지났으며 급소를 찌르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전문가다? 글쎄요. 우리가 애초부터 생각했던 전문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닐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거 하나 보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상처의 흐름을 잠깐 보고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처에 대한 부분을 하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 피가 복부에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부가 더 많이 피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럼 분명한 건 복부를 가장 최초로 찔렀다는 건데, 여러분, 원한관계에서 만약 치정이라고 쳤을 때 얘기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칼로 찔렀다. 그 다음에 목을 찔렀다. 근데 둘 다 치명상은 아니었다. 과연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원한 쪽으로 지금 더 가까울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요, 조금만 범위를 넓게 해서 완전히 전문가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라는 것만 조금 갖고 있자는 겁니다. 사실 원한관계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상처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한관계에 대한 특징입니다. 대부분 원한관계는 자신의 흉기를 여러 번 찌르는 형태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대부분 원한관계가 더 처참할 정도의 혈흔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지금까지 진행했던 컨텐츠 보면 진짜 많은 자상 경우는 60군데 이상까지 나오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찌를 때만 탁 찌르고 끝냈다라고 하면 전문가거나 약간 사이코패스틱적인 그런 느낌도 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치명상을 입힌 경험은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그렇다 원한 관계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도 약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혈흔 모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피해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번졌다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냥 누워서 찌르면 둥근 타원 형태가 나오지만 찔리면서 점점점 내려가서 퍼지는 형태라면 어느 정도 서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기울었다는 건 왼쪽으로 누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일 이상했던 건 뭐냐면 과다출혈이었습니다. 피가 정말 많이 나와야겠죠. 정말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왜 사건 현장에 피가 없을까요? 사건 현장이 되게 이상한 건 과다출혈 쇼크사로 사망하신 분인데 실제로 주변에 피가 많이 발견이 안 됩니다. 사건 현장 자체에 말입니다. 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묻은 피요. 바로 이 피입니다. 이 피의 국가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도 맞았고요. 정말 좀 아이러니컬한 것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문이 없습니다. 자, 지문이 없다라는 경우였으면 자신이 칼을 들고 찌르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뺀 상태로 딱 자신의 지문만 여기를 닦았다는 부분. 닦을 거라면 다 닦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볼 거면 차라리 장갑을 끼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갑을 꼈다요. 치밀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장갑을 끼고 과도 갖고 왔다. 아, 이거 치밀한 새끼네. 이거 계획이네. 근데 여러분, 정말 계획일까요? 이게 정말 만약 계획적 범죄고 만약 시신을 유기하는 것까지 이동해서 한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했다면 왜 칼을 거기다 두고 갔을까요? 두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려면 굳이 자신의 살해 도구까지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잠깐만 역으로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 물론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그냥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칼을 마지막으로 뺀 사람이 누굴까요? 최초로 뺐던 사람, 마지막으로 뺐던 사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예인데 복부에 칼이 찔려서 치명상은 아니고 피가 나는 상태. 그 칼을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뺀다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은 좀 해봐야 했습니다. 본인이 빼는 부분이요. 본인이 뺀 부분 다음에 해야 될 건 목을 찔렀던 건 본인은 아닐 겁니다. 본인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본인의 목을 찌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겠죠.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찌르는 부분이요. 일단 제가 왜 이렇게 범주를 자꾸 넓히냐면 계획적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단순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장갑을 끼고 와가지고 했다? 근데 흉기를 그냥 두고 갔다? 피가 묻어있는데 실제로 혈흔이 그렇게 많이 묻어있지 않다. 원한이 있다? 원한이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이 찌르지 않았다. 전문가적이다? 전문가적이진 않다. 급소는 다 피했다. 키는 150에서 160대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뭔가 조금 느낌 자체도요. 잘 계획적으로 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나올 수 있죠. 뭔가 느낌은요. 계획이라기보다도 좀 더 비계획적이고 뭔가 좀 처리가 좀 어설픈 당황이라는 생각까지도 우린 해볼 이유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황스러운 행동. 버리고 두고 이런 느낌까지도 하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도대체 왜 갔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피해자가 뭐 어떻게 이동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현장까지는 갔습니다. 중간에 유기가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근데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유기된 거라면 키 150에서 160대에 있는 사람이 현재 피에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목에 혈흔까지 있는 상처에 있는 돌아가신 분을 직접 자기가 업어서 거기까지 끌고 간다.
왜냐면 시신을 들고 가다 놓치거나 떨어뜨리게 되면 그것도 상처가 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해자에는 어떠한 상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원한이라면 치정? 원한? 칼만 있다고요? 아니죠. 난도질이 아니더라도 몸싸움, 격투에, 왜냐면 계획적이라는 느낌이 없으면 구타라도 했던 것,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을 보고 발로 차고라도 가는 것, 아니면 발로 밟은 흔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라도 있으면 원한이 조금 있겠다라고 보겠지만 그냥 찌르고 가는 것, 그게 흔적이 다고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업어서 갔다라고 생각하기 좀 애매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 한 명일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한 명이 옮겼을까? 두 명이 옮길 게 아닐까? 그러면 실제로 긁힐 일은 없으니까요. 물론 여기에는 그 누구도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목격자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 일요일이었고 여기에 누가 그 새벽 시간에 산책할 이유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날짜에 대한 부분도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2월 4일 새벽 6시쯤이면 겨울이었고요.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즉 확인이 잘 안 될 때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정말 장소가 어디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경찰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발에 묻어있던 솔잎 2개와 그 다음에 흙들, 이게 배산에만 있던 게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왔다 갔다 했던 지역 중에서는 대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성분 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미세해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조사가 안 됐고요. 처음엔 동생도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혹시 피가 나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루미놀 테스트까지 다 해봤지만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여기 부분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조금 오바스러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요, 혼자가 아니다 2명이라는 가정하에 키 150에서 160 정도 되는 면식범, 비면식범이면서도 면식범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들만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조사를 그 사람들은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동네 어린애들, 쉽게 얘기하면 동생 친구들일 수 있는 애들, 면식범이자 비면식범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만 아는 뭐 그냥 제 친구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 예를 드는 겁니다. 친구의 집이기 때문에 자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강도짓을 한다라는 그 부분. 누나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건 진짜 뇌피셜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훈계를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애가 아니고요. 동생의 친구들 정도로 그냥 지나가다 한두 번 본 사람. 그 과정에서 뭐 훈계를 들으러 갔다가 자기가 강도로서 준비했던 칼, 왜냐면 이 칼도 정말 단순한 칼이니까 말입니다. 길 초입부에서 혹시 그 칼을 휘두르고 우발적으로 했다가 도망쳤던 게 아닐까, 그리고 과다출혈이 나온 게 아닐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면식범이자 비면식범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너 혹시 너 걔랑 친구 아니니? 라는 얘기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조사한 면식범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 대학교 동아리, 자신의 교우 관계에 있는 뭐 전남자친구, 이런 부분만을 조사하고 알리바이가 아무것도 완벽하니까 어디도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이 부분까지도 조금은 이상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하나 문제였습니다. 그 아시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성격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파일러 분들은 전부 다 비판적입니다. 저도 그냥 이건 얘기를 좀 전달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건 직전에 갑자기 평상시에 온화하시던 피해자가 날카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알집의 근거가 뭐였냐면 이메일입니다. 어떤 남자 선배한테 메일을 보내는 게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선배 저 연애해요. 저 요즘에 되게 행복해요. 라는 얘기를 보냈다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왜 선배는 왜 자꾸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제발 이렇게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꾸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아마 그 선배는 이 피해자분을 좋아했던 것 같고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이상한 얘기, 제가 약간 꼬리치고 다닌다, 흘리고 다닌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선배가 메일에 답장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서 그거에 대한 답장을 보냈던 그 메일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했던 건 방송을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주변 지인들은 그런 거 없었는데 그날도 똑같았어요, 평상시랑 같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이 메일로 하나를 근거를 보여주면서 성격이 변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 성격이 날카로워졌다라고 보려면 근거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전에도 뭔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사람이 접근을 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게 그 전에도 몇 번씩 있었던 거고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면 이 사람의 행동은 되게 늘 반복적인 것,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훅 바뀌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사람의 성격이 나빠졌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뭔가 찌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에 좀 애매모호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어떤 사람의 정신적 감정 상태를 확인하려면 최소한으로 동일 환경을 정해놓고 예전에도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을 몇 번씩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이요, 단순했습니다. 그 아이십이 얘기했던 건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얼굴이 예뻤어요. 인기가 조금 많았어요. 인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게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게 무조건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바로 동생 김군의 최면 수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면 수사가 뭐가 조금 문제였냐면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제 김군 동생은 16년 뒤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잠결에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건 없는 건지 있다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16년간 몇 번씩 고뇌하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년 동안 김군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수사할 때도요,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너 뭐 아는 거 아니야? 너 한번 똑바로 다 얘기해봐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야 하고 죄책감 때문에 그 부분에 생각을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 16년 뒤에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최면 치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본인이 원해서 최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거기가 1077회 방송이거든요. 보시면 처음에 최면이 안 됩니다. 너무 옛날 기억에서 잘 들어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간신히 그 기억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나간다.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똑똑거리는 것 같은데 밖에서 똑똑거리는 것 같아요. 누나가 나가는 것 같은데 추워요. 소리가 나서 바람이 들어와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밖에 온 사람이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확실히 누나의 목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건 정말 목소리만으로 100% 여자와 남자를 구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잠결에 눈을 뜨고 봤는데 긴 머리였어요. 잠결에 눈을 뜨고 봤는데 화장을 좀 했어요. 아니면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시각적으로 본 부분이 그렇지만 귀로 들은 소리인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남자다 여자다라는 걸 100% 구별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16년 전 기억입니다. 16년 전 기억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의 문제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진 모르는데 여자 목소리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는데
라고 들리는 소리가 여자의 목소리라고 이해한 겁니다. 누나의 목소리는 아니고요. 만약에요. 제가 그냥 만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정말 확인해보고 싶으면 이런 변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테스트해봐야 됩니다. 이분이 정말 남자 여자 목소리를 그 상황,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지. 그리고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아저씨가 하나 실수한 게 있죠. 여러분, 그 아저씨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방송은 편집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 아저씨는 최초로 아마 살인을 한 가해자가 키가 150 초반에서 160 사이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키가 작은 남성이거나 여성일 것이다 라는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최면 수사 전에 얘기가 됐을까요? 최면 수사 이후에 얘기가 됐을까요? 방송에서는요, 최면 수사 이후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소름은 돋죠. 근데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최면 수사 전에 들어갔다면요. 그 전. 제가 왜 이거에 집중을 했냐면 동생이 인터뷰하는 말의 뉘앙스들을 쭉 확인을 하나씩 해봤습니다. 문제는요, 동생에게 어느 정도 자료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전후 관계에 대한 시간 차이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요,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최면 전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이제 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미리 정보를 들은 부분입니다. 전달을 미리 받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우리는 수사에 대한 부분에서 혼선이 온 부분에 대해서요, 제일 아이러니컬하고 이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부와 2부의 내용에서 면식범이다, 확실히 자기가 하는 면식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자신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알리바이는 명확했다. 단 한 명만 조금 이상했죠. 제가 그나마 1부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요, 2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비면식범, 하지만 면식범이자 비면식범, 자기가 직접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정확하게 아는 사이는 아닌데 키가 150에서 160대 전후 되는 사람이 꼭 여자만 일 리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주변 청소년이라면, 뭐 사실 뭐 비행 청소년이라고 좀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청소년이라는 가정하에, 왜냐면 조사한 적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용의선상이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던 유일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부분에 있다면, 왜냐면 우리가 키가 150에서 160 되는 사람이 무조건 주변 지인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칼을 찌른 흔적, 그리고 칼을 찌르고 나서 나온 행적들, 뭔가 전문가적이지 않고 치명상을 입히지 않고, 왜인진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도요, 병원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절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절했다라는 가정을 깔지 않았을 때 자신이 피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괜찮겠지,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는 부분에 있다가 쇼크사가 온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좀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는 범인을 잡더라도 문제입니다. 까딱하면 과실치사로 얘기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모든 프로파일러들이 비슷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치명상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1부와 2부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드렸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프로파일링을 직접적으로 다 공부한 게 아니라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만, 프로파일링은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열어주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깨지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 하나씩 제거하고 최종적인 동선만을 찾는 것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오바지 저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부분이라 여러분의 생각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넓은, 조금만 더 깊은 생각을 하시길 바라서 저도 그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2부로 전달해드렸고요. 저는 배산여대생 1부와 2부의 내용, 면식범이다, 면식범 같은 비면식범이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깔고 배산에서 여러분과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미스테리 야방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2001년 그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스 컨택트 진행하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적인 겁니다. 와, 불러내고 면식범이라는 가정하에 나와봐. 2인 1조일 수도 있고 혼자일 수도 있고요. 얘기를 하다가 칼로 찌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목으로 확인 사살을 했다. 이것도 사실 가능한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요. 왜냐면 이제 치정이었다라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부는. 근데 치정치고는 조금 애매모호했던 건 연락 없이 갔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어떠한 다른 외상이 없다는 것. 뭐 구탈했다던가 뭐 얼굴 부분에 막 난도질을 했다든가 이런 거 없다는 것. 근데 이제 초범 같은 느낌은 되게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역으로 얘기를 할 때입니다. 역으로 얘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범인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좀 우발적으로 만약에 얘를 애라고 가정했을 때, 좀 어린애라고 가정했을 때, 좀 나이또래가 어린, 왜냐면 키가 작은 게 나이또래가 어린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사를 유일하게 안 했던 거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었다면 애가 자꾸 우발적으로 혼났던 부분에서 과도를 들고 칼로 찔렀다가 그분이 칼로 찔리고 나서 일단은 애들도 초범은 놀랄 거니까 피가 좀 나오긴 하지만 당한 사람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일단은 얘기 좀 해보자. 왜 그러냐? 너 뭐냐? 왜 그러냐? 라는 얘기를 하고 출혈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부검 결과서를 보면 피가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다 나온 게 아니라 이게 구멍이 너무 작아서 피가 안쪽으로 몰려있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다출혈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프로파일러 분들 생각을 갖고 온 거고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섞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생각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넓은 생각인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얘기했을 때 과다출혈로 해서 사람이 눕게 되고 사람이 자기만 보고 죽일 의도가 아니었는데 죽어간다라는 느낌 때문에 확인 사살은 맞겠지만 이제 계획적으로 원한 관계에서 확인 사살인 건지 아니면 자기가 당황해서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것 때문에 그걸 찔렀던 부분인 건지에 대한 그 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부와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되게 넓은 범주를 하나 안내해 드린 겁니다. 넓은 범주. 그래서 생각이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요. 1부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이제 여러분에게 더 주변인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